15년 전 제 전 재산을 훔쳐간 인간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아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건물주분, 이제 오셨네요.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15년 전 저에게 땅을 팔겠다며 접근했고 모든 돈을 받아 챙긴 뒤 자취를 감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전세로 이사 다니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 돈으로 이 건물을 샀고 이제는 당당히 건물주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신도시 중심의 새로 지은 부동산 사무실은 말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유리문 안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천장의 간접등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강우는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도장 하나가 들어있는 가죽 케이스가 만져졌죠? 이 부분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잔금은 입주 전날 보내주시면 되고요. 복사된 서류의 모서리는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형광펜으로 표시된 칸은 정확히 도장을 찍을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옆자리에서 어깨를 쭉 펴며 의자에 등을 붙였습니다. 얼굴 가득 뿌듯한 웃음이 번졌어요. 아버지, 오늘 덕분에 큰일 했어요. 진짜 이제 우리도 집주인이네요. 이강호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조심스럽게 도장 케이스를 열었죠. 이제 끝인가. 마음속으로 중얼이며 도장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입구가 스르르 열리자 김 부장이 고개를 들며 외쳤습니다. 아, 건물주님 오셨습니다. 순간 공기의 흐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문으로 들어서는 남자, 깔끔하게 맞춘 검정 수트에 회색빛 머리를 뒤로 넘긴 헤어스타일, 날카로운 턱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자 이강우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도장을 집어들던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죠. 그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미소와 진심 같던 목소리, 서류 더미 위에서 마주했던 그 눈동자, 15년 전 자신의 전 재산을 들고 사라졌던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건물주 차명수입니다. 능청스러운 말투에 고개까지 꾸벅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강우는 조용히 도장을 내려놓고 서류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는데 공기만은 이미 달라져 있었죠. 계약은 잠시 보류합시다. 다시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이도현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요? 조건도 좋고 위치도 좋고 뭔가 문제라도? 이강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느낌이 안 좋아요. 집은 그런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지요. 윤세진도 불안한 듯 물었어요. 혹시 가격이 바뀐 건가요? 이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손은 천천히 가죽 케이스를 닫았죠. 차명수가 다가오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요즘 부동산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이 가격 다시는 못 나와요. 이강우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던 적이 있었나, 예전에? 차명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이강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이도현과 윤세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가자. 이도현이 당황해하며 나섰죠. 잠깐만요, 아버지. 뭘 그렇게 급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나중에.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화면에 최성민 변호사의 이름을 찾아 번호를 눌렀고 통화 연결음이 이어지는 동안 시선을 차명수에게로 돌렸습니다. 차명수는 여전히 웃으며 이도현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좀 예민하신가 봐요. 첫 집이시라면 누구나 그러실 수 있어요. 통화가 연결되자 이강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변, 그 인간 나타났어. 그놈, 차명수. 지금 내 앞에 있어. 당장 도장 찍을 뻔했어. 전화기를 끊으며 이강우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도현과 윤세진은 사무실 밖으로 나서며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무실 천장을 한번 바라보고 짧게 중얼거렸죠. 이번엔 그냥 안 넘긴다. 그땐 몰랐지. 그런 놈인 줄. 서울 외곽 신도시에 부동산 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있는 이강우였습니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잔뜩 흐린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내려오더군요.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15년 전 그날의 빗속 풍경이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장면이
과거로 전환됩니다. 시간은 15년 전 늦가을이었고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성북구의 골목 안 허름한 부동산 사무실이었지요. 빗물이 골목길 시멘트 바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녹슨 간판 아래 주황색 우산을 쓴 이강우가 허리를 약간 굽히고 비에 젖은 운동화를 톡톡 털며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안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더군요.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계약서와 커피 믹스 봉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같은 날엔 뜨끈한 커피 한 잔이 최고죠. 그의 손놀림에는 익숙한 친근함이 묻어났습니다. 믹스 2개 넣어드릴게요. 단 거 좋아하시죠? 이강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들린 우산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제도 말했지만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형님, 제가 지난번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진짜예요. 임대 확정 세입자 있고 매달 수익 나옵니다. 애들 등록금, 병원비 다 커버돼요. 이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에 묻은 빗방울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젖어들더군요. 커피를 건네받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형님, 저 믿으시잖아요. 지난번에 형님이랑 술 한잔하며 그랬잖아요. 우린 이제 가족 같다고. 가족. 형님이 날 믿어주셨어. 내가 이 물건 외부에 안 넘기고 형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강우가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2시였고 아내가 병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장면이 잠시 연립주택 내부로 전환됩니다. 장소는 당시 강우가 살던 15평 연립주택 거실이었습니다. 좁은 거실에는 김치찌개 냄새가 퍼져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낮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네요. 이선옥과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또 이상한 사람 말 들은 거 아냐? 요즘 사기 많다잖아. 그 사람 달라. 말투도 다르고 형님 하며 진심이 느껴졌어. 진심? 진심이면 뭐해? 나중에 돈 안 돌려받으면 그때도 진심이었다고 하겠지. 여보, 이번엔 정말로 준비해보자. 애들 대학도 보내야 하고 당신 병원도 끊지 말고 다니고. 이선옥은 말없이 국을 휘젓다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당신 사람 너무 믿지 마. 세상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 장면이 다시 부동산 사무실로 전환됩니다. 같은 날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계약서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인쇄되어 있었고 도장 찍을 칸에는 형광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군요. 형님, 이 한 장이면 두 아들 등록금 걱정 끝입니다. 지금도 대기자가 밀려 있는데 내가 형님이라 남겨둔 거예요. 이강우가 가죽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낡은 케이스 안에는 작은 고무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에 침을 살짝 묻혔습니다. 형님, 오늘 찍으셔야 됩니다. 내일은 이 물건 딴 데 넘어가요. 진짜예요. 이강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역시 형님, 믿고 있었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 순간 차명수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강우는 모른 척했지만 그 입꼬리에 비틀림을 본 듯했습니다. 며칠 뒤 이강우는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입금도 없었지요.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그 부동산을 찾았을 때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고 작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폐업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강우는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종이컵에 든 자판기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요즘 이런 건 많습니다. 수사 순서 기다려야죠. 연락처는 남기셨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무겁게 신발을 벗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선옥과 따뜻한 수건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병원비 나왔어? 아니,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그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개그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장면이 다시 현재로 전환됩니다. 신도시의 부동산 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있는 이강우였습니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조여졌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당한다. 두 번은 없다 이놈아. 형님, 여기 보시면요. 3층은 이미 임대 완료됐고 2층도 입주 대기 중입니다. 수익률이 요즘 같을 때 정말 귀한 물건입니다. 차명수는 소리를 넘기며 매끄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와 견적서 그리고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3층 전세 이미 끝났다고요? 빨리 결정하길 잘했네요, 아버지. 진짜 보기 드문 조건이에요. 임대도 다 끝나 있고 위치도 좋고 딱이에요. 이강호는 조용히 입을 다문 채 차명수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태연하게 웃고 있는 그 눈빛 속에서 15년 전 도장을 찍던 날의 미소가 겹쳐 보였어요. 형님, 계약 마무리하실까요? 저도 오래 못 있으니 바로 도장만 찍고 끝냅시다. 이강호는 도장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멈춰서 도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이 계약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침묵이 짧게 흐른 뒤 이도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다 괜찮다 하셨잖아요. 생각보다 가격이 좀 높구나. 다시 계산해 봐야겠어. 에? 아니에요, 어르신. 아까 계산해 보셨잖아요. 월세도 괜찮고 입지도 좋고. 형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봐요.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 주세요. 바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어요. 이강호는 그의 말을 끊듯 조용히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부동산 직원은 당황한 눈빛으로 강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도장까지 꺼내놓고. 내가 꺼냈지. 찍는다고는 안 했다. 그럼 부담드려서 죄송합니다. 명함 하나 드릴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강호는 차명수가 내민 명함을 쳐다보지도 않고 일어섰습니다. 우린 가보지. 도현과 세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직원은 조심스럽게 계약서를 치웠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가을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강호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연락처를 검색했습니다. 최성민 변호사 직통이라는 이름 옆에 전화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린 후 상대가 받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명수입니다. 15년 전 제 재산을 날린 놈입니다. 그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는 도현과 세진이 한참을 말없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오래전 일이다. 내가 책임질 일이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조건이 또 나올까요? 이강호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늘어선 신도시. 그 사이로 높이 솟은 오늘의 태양이 따가웠어요. 이젠 아무데나 도장 안 찍는다. 형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오늘 좀 봐야겠어. 오래된 일이긴 한데 더는 못 미루겠더라고. 최성민의 사무실은 서울 시내 한복판 13층짜리 오피스텔 빌딩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사무실 창밖으로는 도심의 빌딩 숲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안쪽은 나무 책장이 벽을 따라 세워져 있어 마치 작은 서재 같았어요. 이강호는 묵직한 걸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컵에는 커피가 담겨 있었지만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차명수, 기억하나? 차명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요? 15년 전에 내 전 재산을 들고 튄 놈이다. 그 인간 오늘 다시 봤어. 아들 신혼집 계약하러 간 자리에서 건물줄 앞시고 나왔더군. 최성민은 눈썹을 찌푸리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이름부터 검색해 볼게요. 모니터에 열리는 창마다 차명수라는 이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최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차명수, 차명진, 차명섭, 심지어 명성홀딩스, 명차개발 같은 법인도 여러 개 있네요. 하나같이 폐업과 설립을 반복 중이고 대표자 명의도 바뀌었어요. 누가 봐도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 인간이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게다가 최근 5년 안에만 부동산 거래가 12건이에요. 그중 절반은 거래 완료 후 몇 달 안 돼 매각됐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 패턴입니다. 이강호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천천히 쥐다 폈다 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분노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면은 사무실에서 근처 조용한 카페로 전환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마주 앉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 사건 그냥 민사로 가면 또 시간만 끌립니다. 이미 여러 번 빠져나간 전력이 있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같은 피해자들 모아서 연대 고소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도 가볍게 못 넘깁니다. 공동피해 입증되면 재기소 가능합니다. 이강호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떨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15년을 삼켜온 침묵의 끝이었어요. 내가 15년을 참았어. 아내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왔어. 이젠 끝을 봐야겠어. 최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당시 계약서나 거래 관련 서류, 문자나 통화 기록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몇 개는 서랍에 있을 거야. 아내가 정리하던 걸 내가 못 버리게 했었어. 좋습니다. 진술서도 하나 작성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날 상황, 감정, 어떤 말들을 주고받았는지 가능한 자세히 써주세요. 하겠어. 그날은 평생 못 잊을 날이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점심시간을 맞아 직장인들이 우산 없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이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이미 단단히 다져져 있었습니다. 그 인간, 혼자 잘 사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이제 내가 그날의 도장값 받아낼 차례야. 아,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어제는 많이 놀라셨죠? 그때는 정신이 좀 없었어. 따로 물어볼 게 있어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부동산 사무실엔 은은한 조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깥 유리는 벌써 어둑해졌고 안은 비교적 조용했어요. 김 부장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쪽에 잠깐 앉으실 때가 있습니다. 김 부장은 사무실 안쪽 작은 상담실 겸 탕비실로 이강우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종이컵 2개를 꺼내며 미소를 보였어요. 이 시간엔 커피보단 유자차가 낫긴 한데 오늘은 그냥 커피로 드릴게요. 아무거나 괜찮소. 따뜻한 것만 있으면 돼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작고 조용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선 컴퓨터 전원을 끄는 소리와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어제 그 건물주라는 사람,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입니까? 김 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입니다. 이강우는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종이컵을 들고 있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에요. 제가 갓 결혼하고 부업도 하면서 모은 돈이 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때 투자 얘기를 꺼냈죠. 건물 하나만 잡으면 인생 바뀐다고요. 그래서 계약을. 네, 계약하고 몇 달은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진짜 믿었죠. 그게 수법인 줄도 모르고요. 김 부장의 얼굴에 씁쓸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은 이강우가 거울 속에서 오래도록 보아온 표정 같았지요. 남편이랑도 많이 싸웠어요. 결국 그 돈 때문에 이혼 얘기까지 나왔죠. 아이도 유산했고요. 지금 생각해도 허탈해요.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이 오늘 비로소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전 그 뒤로 일부러 여기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은 우리 회사 대표긴 하지만 전 절대 그 사람을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감시하러 남아있는 겁니다. 언젠간 끝장을 볼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강우는 눈을 껌뻑이며 김 부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툭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외로움이었어요. 단단하게 굳어있던 외로움이었습니다. 사실 어르신이 계약 멈추실 때 뭔가 직감했어요. 표정이 저랑 비슷했거든요. 김 부장은 조심스럽게 지갑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최근 그 사람이 처리한 거래 목록이에요. 제 선에서 파악한 거라 많지는 않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이강우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흰 셔츠한 가슴 주머니에 천천히 넣으셨습니다. 이런 걸 왜 나한테? 혼자 싸우지 마세요. 저도 도울게요. 이강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숨만 천천히 토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용한 상담실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못한 채 식어버린 종이컵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식지 않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놈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줄 알았겠지. 하지만 이번엔 아닐 거요. 맞아요. 이번엔 다르게 가야죠. 밖으로 나서는 순간 부동산 유리문에 비친 이강우의 얼굴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얼굴엔 어제보다 덜 외롭고 덜 무기력한 눈빛이 서려 있었어요. 이젠 나 혼자가 아니군. 이강우의 집 서재는 오래된 목재 책장과 정리된 서류함,
그리고 손주가 그린 크레파스 그림 몇 장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창밖은 이미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서재하는 모니터에 푸른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강우는 천천히 안경을 고쳐 쓰고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하기 시작했죠. 차명수 사기 피해, 차명수 부동산, 차명수 고소. 화면엔 오래된 블로그 글들과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이 하나둘씩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적힌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 인간 아직도 잘 먹고 잘 사네요. 2012년에 당했어요. 그 뒤론 연락두절. 합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땡땡 사건. 차명수 아닌가요? 이강호는 입을 다문 채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멈춘 지점 한 댓글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아버지 병원비로 겨우 모은 돈이었는데 그놈 지금도 강남 쪽 부동산 한다네요. 누구 아세요? 그는 마우스를 움켜쥐었습니다. 익숙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왔어요.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먼. 조용히 마우스를 옮겨 해당 댓글을 쓴 사람의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마지막 로그인은 6년 전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에 차명수 관련 글 올리셨던 분 맞으신가요? 저도 그 사람에게 사기당했습니다. 지금 다시 움직이려고 합니다. 혹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보낸 뒤 그는 또 다른 피해자 글에도 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보냈습니다. 총 5사람에게 보냈고 대부분 로그인 기록이 오래됐거나 연락을 끊은 듯 보였습니다. 등을 기대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밖엔 가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뒤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답장으로는 이런 글들이 왔습니다.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한다고요? 힘만 빠져요? 전 이미 합의하고 끝났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네요. 이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이 너무도 잘 와닿았죠. 그가 마우스를 움직이려던 순간 또 하나의 알림창이 떴습니다. 닉네임 은희76.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지금도 병원에 계십니다. 포기 안 했어요. 지금도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함께 뭔가 하실 수 있는 거라면 저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강우는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닌 울컥하는 어떤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은희님, 반갑습니다. 저도 그놈에게 전 재산을 잃었고 15년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냥 넘기지 않으려 합니다. 다시 싸울 수 있다면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꼭 연락 주세요. 이강우는 그 번호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불 꺼진 집안, 책상 위, 단 하나의 램프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손에 쥔 펜촉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의 마음은 분명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묵직했지만 이제 방향을 잡은 바위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였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테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깜깜한 유리창 너머 어딘가에서도 같은 밤을 견디고 있을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싸움 혼자가 아니라면 진짜로 끝을 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이강우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서울 외곽을 벗어나자 도심의 소음은 줄어들고 차 안은 더욱 고요해졌어요.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노래도 뉴스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였죠. 도로 왼편으로 고층 오피스텔이 늘어섰고 그 아래엔 알록달록한 상가 간판들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놈이 산 건물이었어요. 15년 전 내전 재산이 사라진 그해 그 돈으로 그는 이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강우는 천천히 차량을 골목으로 들였습니다. 도보 위에 젊은 커플이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건물 1층엔 고급 커피숍이 들어서 있었고 뒷면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명품 브랜드 매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 주차 공간이 없는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은 켜진 채로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어요. 시원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잠시 뒤 건물 입구에서 차명수가 나왔습니다. 회색 수트를 잘 차려입고 반짝이는 구두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하고 있었죠. 손에는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주차된 외제 SUV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이, 박 사장. 골프는 언제 한번 가시지요? 하하. 그는 주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중년 여성에게는 허리를 굽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 거리 전체가 그의 것인 양 보였죠. 이강우의 시선은 차명수를 따라갔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손은 운전대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저 건물, 저 옷, 저 차. 그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말을 삼켰습니다. 그놈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만 같았어요. 15년 전 그 음성으로 내게 속삭였던 말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형님, 진짜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이번엔 무조건 됩니다. 제 말 믿어보세요. 그 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 손으로 말이죠. 이강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건물 유리 벽에는 차명수 이름이 박힌 부동산 법인 간판이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간판 조명 아래에서 그의 웃는 얼굴이 조명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전부 내 돈으로 만든 거지. 전부 내 돈이었다. 기억 속에는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학자금 대출 승인이 거절되던 날도 떠올랐어요. 전세금을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고개를 숙였던 그날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차명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 건물에서, 이 거리에서 웃고 있었겠죠? 차명수가 손을 흔들며 상가 쪽으로 걸어오다가 문득 이강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이강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단 한 줄기의 라디오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이강우는 오른손으로 창문을 닫고 왼손으로 시동을 껐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다시 시동을 켜고 조심스럽게 후진했습니다. 백미러에 차명수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와 그의 건물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분노와 결심은 오히려 더욱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놈이 가지고 있는 게 뭐든 그 뿌리는 내 피였어. 이제 그걸 뜯어낼 차례지. 이선옥은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 위 반찬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멸치볶음과 나물무침이 소박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TV는 꺼진 채 거실은 조용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만이 희미한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강우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와 익숙한 도장집이 쥐어져 있었어요. 신발을 벗는 손짓이 무거웠고 걸음도 그늘을 밟고 있는 듯 느릿했습니다. 왔어요? 오늘 늦지 않네. 응, 이선옥은 이강우의 얼굴을 슬쩍 살펴봤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눌러담은 표정이었죠. 두 사람은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선옥은 밥상을 마주하며 물었습니다. 계약은 잘 됐어요? 이강우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조건이 안 좋아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어. 어머, 그 집 괜찮아 보이던데. 왜? 그냥 문제 있어 보여.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퍼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선 된장찌개 끓는 소리만이 작게 들렸습니다. 한두 숟갈을 떴지만 밥맛이 나지 않았어요. 이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씹다 조용히 주머니에서 도장집을 꺼냈습니다. 그는 도장집을 천천히 열고 붉은 목재 도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지요. 이 도장, 이선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강우는 숨을 고르듯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그놈을 다시 만났어. 누구? 15년 전에 우리 돈 다 날린 놈. 이선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은 듯 이강우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강우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이선옥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때 얘기 안 했었지. 아마 기억도 흐릿할 거야. 그놈, 차명수, 부동산 투자하라면서 내게 형님, 형님 부르며 들이대던 놈. 그 돈 전부 그놈한테 넘어간 거였어. 이선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전세금도 모자라서 이사 갈 뻔했던 그 애? 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애들 학비도 부족했지.
그래서 그놈 말이 솔깃했어. 그땐 정말 단 한 번만 잘 되면 우리도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이선옥은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신 그때부터 그걸 혼자 안고 살았던 거예요? 이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도 말하면 당신까지 무너질까봐. 당신까지 나 원망하면 그땐 진짜 끝일 것 같아서. 이선옥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나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이 왜 밤마다 마루에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너무 미안해요. 이강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도장을 손에 들어 식탁 가운데로 밀어놓았습니다. 이 도장, 그날도 찍었지. 그놈 계약서에. 근데 오늘 다시 내 앞에 나타났더라고. 똑같이 건물줄 앞시고 웃고 다니면서. 이선옥은 조심스럽게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물 자국이 팔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강우 씨, 이강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고생했어요. 이제는 같이 해요. 그 도장 앞으로 우리 둘이 같이 찍어요. 이강호는 말없이 된장찌개 국물 한 숟갈을 떠서 그녀 앞 그릇에 부어주었습니다. 이선옥은 눈물 사이로 웃었습니다. 둘은 그저 말없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과 오래 눌러있던 한 줄기 고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병도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울 종로의 한 빌딩 13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릿한 가을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회의실안은 조용하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이강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자료는 A4 용지에 깔끔한 글씨로 정리되어 있었고 일부는 손으로 그린 도표까지 곁들여져 있었죠. 와, 강우 형님, 이거 직접 정리하신 거예요? 누가 해주겠나. 내가 당했는데 내가 찾아야지. 최병도는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정리된 항목에는 차명수의 과거 법인명과 사용했던 계좌번호 그리고 피해자라고 의심되는 인물들의 닉네임이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 카페에서 모은 거라고 하셨죠? 응, 아직 말은 못 꺼냈지만 반응 보니까 몇 사람은 도울 마음이 있어 보여. 최병도는 서류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연대체 구성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2명 이상만 확보되면 공동 고소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 선배가 시선뉴스 사회부에 있어요. 대형 사기 피해로 묶어서 언론 보도 각 잡고 나가면 반응 꽤 클 겁니다. 이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이 움직이면 경찰도 움직이겠지. 최병도는 약간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민원이 아니라 보도에서 사건을 시작해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이강호는 다시 서류철을 넘겼습니다. 한 장에는 플랜 A가 적혀 있었습니다. 플랜 A는 법적 고소와 증거 확보, 그리고 연대체 형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또 다른 한 장에는 플랜 B가 적혀 있었습니다. 플랜 B는 대응 심리전과 접근 시 유도 녹취 및 공개 대응이라고 정리되어 있었죠. 이건? 그놈 날 다시 건드릴 가능성이 있어. 아들 계약권 때문에라도 기웃거릴 거야. 그땐 내가 일부러 말려들 생각이다. 최병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위험하신데요. 그런 방식은 조심하셔야. 이강호는 살짝 웃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유도한단 소리는 아니고 이미 이 판에 끼어든 이상 뒤로 뺄 마음 없다. 15년간 속으로만 울었어. 이제부터는. 그는 가방에서 붉은 목재 도장을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장은 빛을 받아 묵직하게 반짝였고 그 모습은 어쩐지 결연해 보였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판을 짠다. 이 도장 이제는 정의했을 거야. 최병도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형님, 완전히 전투 모드시네요. 이강호는 옅게 입술을 굳혔습니다. 그동안은 피해자였고 멍청한 노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강우 이름 석자로 움직일 거다. 최병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린 두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법, 하나는 언론. 그리고 그 둘 사이엔 형님의 단단한 결심이 있겠네요. 이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놈이 만든 판에서 도장 찍고 인생 망가졌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만든 판에서 끝장을 본다. 회의실의 창문 너머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등지고 이강우는 문을 나섰습니다. 한때 울분을 삼키던 어깨가 이제는 싸움을 향해 곧게 펴지고 있었어요. 도곡동의 고급 한정식 룸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붉은색 천으로 덮인 테이블 위엔 참소라 숙회와 활전복짐, 수삼 육회 같은 고급 요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 셋과 여자 둘이 깔끔하게 앉아 말끝마다 형님, 사장님을 붙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차명수가 앉아 위스키 잔을 돌리며 크게 웃고 있었죠. 자, 한 잔 받으시죠. 요즘 같은 날씨엔 양주가 딱입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잔이 돌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요즘 투자요? 큰이질 않아요. 다들 나한테 맡기면 걱정 없대요. 솔직히 땅이야. 누구 이름으로도 넘길 수 있고 세금 문제? 헤헤이, 걱정 마요. 내가 해결해요. 웃음이 더 커지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룸 안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 테이블 칸막이 너머엔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창수였어요. 이창수는 고향 선배인 강우를 떠올리며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뒤집어 놓고 녹음 표시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손은 가벼운 듯 움직였지만 눈빛은 무척 무거웠습니다. 아, 지난달엔 수지 쪽 땅 정리했어요. 뭐 시세보다야 싸게 넘겼지만 사실 팔려고 판 건 아니고 정리할 게 있어서 자금 돌리는 건 이제는 내 특기죠. 사장님, 그쪽은 요즘 시세 많이 뛰었잖아요. 내가 건드린 데는 다 그래요. 그리고 말 안 했어요? 뒤에 형님 계신다고. 웬만한 거 전화 한 통이면 다 정리돼요. 그 말에 이창수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 말투와 입모양이 강우 형님이 하던 방식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법? 후후. 그딴 거 무서웠으면 내가 이 바닥에 오래 못 있었죠. 뭐든 요령이 있어요. 말 잘하고 돈 돌릴 줄 알면 끝이에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우리 팀장님이 요즘 사장님 얘기만 해요. 허허, 과찬이세요. 근데 진짜예요. 지금도 이번에 신혼부부 하나 계약할 뻔했는데 뭐 좀 까다롭더라고. 그런 집안도 간 본 거지. 그 말에 이창수의 눈빛이 순간 매서워졌습니다. 신혼부부라는 말에 마음이 단단히 흔들렸던 모양이었어요. 에이 뭐 그건 넘어갔고 다음 건물 하나 더 매입하려고요. 이번엔 성북동 쪽 외국 자본 좀 끌어보려고. 이창수는 잔을 드는 척 고개를 숙이며 스마트폰을 바라봤습니다. 녹음 시간 00대 27대 48. 그는 조용히 종료 버튼을 누르고 음성 파일을 공유로 저장했습니다. 곧장 사진 앱을 켜서 건배할 때 몰래 찍은 차명수의 환한 웃음과 옆 사람들 얼굴을 확인했죠. 의자에서 일어나며 그는 침착하게 일렀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테이블에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룸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도 스마트폰 화면은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자 작성 화면에 들어가 사진과 음성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수신인은 이강우 형님이었고 메시지 본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님, 그 인간 아직도 저러고 살아요. 이거면 증거되죠? 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창수는 스마트폰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요한 복도에서 그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더 이상 숨을 참고 살 필요가 없겠다는 단단한 결심만 있었죠. 다음 번호 구청민원 창구 3번으로 오세요. 번호표에 빨간 숫자가 바뀌자 이강우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성민 변호사도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쥐고 뒤따랐어요. 구청 민원실라는 어르신들로 북적였죠. 도장을 도리도리 흔들며 뭐가 어디냐고 묻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창구 너머 공무원은 무표정하게 대답을 되풀이하더군요. 이강우에게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데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네요. 그만큼 여기가 사람들의 기록이 쌓이는 곳이니까요. 오늘 확인할 등기부랑 법인 등록 자료는 여기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 너머 젊은 공무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공무원은 타자를 치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조회해보겠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공무원이 모니터를 보다가 순간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몇 번 움직이고 난 뒤 조용히 프린터 버튼을 눌렀어요. 인쇄기가 덜컹거리며 종이를 토해냈습니다. 이 이름, 예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분이네요. 예전에도요? 네, 기억나요.
한동안 피해자분들이 한꺼번에 오셨다가 다 흐지부지 됐죠. 그때도 이 법인 그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최성민 변호사는 인쇄된 서류를 받아 차근히 확인했습니다. 차명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등기상 소유주로 표기되어 있었고 사업자 등록 일자와 소유권 이전 기록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용 중인 법인 이름까지 동일했죠. 15년 전 이강우 씨가 처음 그 이름을 마주했을 때와 같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가명도, 법인도, 주소도 모두 그대로입니다. 이건 고의적인 반복 사용입니다. 사기 목적으로 명의를 고정적으로 써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강우는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놈 아직도 날 얕보는구먼.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명의 사기, 소유권 허위 기록, 법인 명의 도용, 전부 불법입니다. 이강우는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 한 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인쇄된 이름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15년 전 자신이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내 15년이 갇혀 있었던 거군요. 혹시 피해자시라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참고하겠습니다. 이 기록은 민원실 직원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왜 처벌을 못했습니까? 다들 포기하시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들고 누구 하나 끝까지 간 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걸 시작점으로 삼을 겁니다. 이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프린트된 서류를 가방 안 깊숙이 넣으며 말했어요. 이젠 끝까지 갑니다. 이 이름 내가 끝장냅니다. 이 인간 이름 은희 피해자. 서울 서남권 커뮤니티 사이트였습니다. 화면 속 하얀 배경 위에 파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글들 사이에서 한 게시물이 특히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는 커서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죠. 그중 단 하나가 그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은희 언니가 그 사람 다시 잡아보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말 들었어요. 그는 그대로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오른손이 마우스 위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정은 오래전에 만든 닉네임 그대로였어요. 무등산 달빛이라는 아이디였죠. 보낼까 말까. 그는 키보드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댓글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도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혹시 은희라는 분과 연락 가능할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그는 노트북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밤 10시 22분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죠. 5분이 흘렀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서 그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알림이 떴습니다. 지금도 피해자 모임 있어요. 비공개라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는 바로 답장을 적었습니다. 은희 씨를 만나야 합니다. 제 전 재산 그 사람에게 다 털렸습니다. 잠시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런 분, 저 말고도 많아요. 언니한테 전달해 볼게요.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조용히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노트북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조용히 기다려 주세요. 곧 누가 연락할 거예요. 다시 한참이 흘렀습니다. 노트북은 그대로 켜져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는 노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그는 눈을 반쯤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03분이었습니다.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당신도 당하셨군요. 그는 손을 천천히 내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로 걸음을 옮겼지만 이불 위에 누운 그의 눈동자는 창밖의 어둠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은희, 그 이름 잊은 적 없어. 그 밤 그는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미란 씨,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사람 목숨을, 가족을, 삶을 건드린 짓이니까요. 그 사람, 제가 아직도 그 얼굴을 꿈에서 봐요. 자다가 벌떡 일어난 적도 많고요. 그날 아들 결혼식에서 봉투 하나 못 내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술을 마셨죠. 마누라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말 못하고 삼킨 게 있네요. 그 사람이 가져간 게 돈만이 아니라는 거 오늘 확실해졌어요. 이강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앉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묵직하게 무게를 얹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피해 기록, 당시 상황, 경찰서 접수 일자, 심지어 도장 찍은 날짜까지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 기록입니다. 경찰서에는 접수했지만 담당 형사가 바뀌었고 사건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거 복사합시다. 나중에 우리 다 모아서 하나로 정리합시다. 저도 제 기록들을 찾아볼게요. 통장, 내역, 문자, 심지어 그때 통화 녹음도요. 아직 핸드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인간 사무실 사진이 있어요. 그땐 몰랐는데 배경에 있는 액자나 사람들 얼굴도 찍혔을 거예요. 박순자는 노트를 꺼내 펼치며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건 현장을 다시 조립하듯 단어 하나하나에 손끝이 달아올랐어요. 우선 다음 주에 다시 모입시다. 날짜는 제가 정리해서 톡방에 올릴게요. 이강우 씨, 피해자 목록 정리 가능하실까요? 예, 제가 엑셀로 정리해두겠습니다. 증거 모은 폴더도 공유할게요. 정말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살 것 같네요. 저 여기까지 오는 길에 계속 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숨이 쉬어져요. 이강우는 정밀한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위로일 줄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우리 이 모임 이름도 정해야죠. 정의회복연대 같은 건 어때요?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요, 좋아요. 저는 그 이름 들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방 안에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나오는 종류의 웃음이었어요. 아픈 웃음이었지만 기어이 피워낸 희망의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 이제는 다시는 웃지 못하게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이 도장, 다음엔 제대로 찍읍시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방을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어딘지 단단했습니다.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강우는 거실 창가에 앉아 식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기부 등본, 스크린샷, 이메일 캡처까지 모아두었어요. 언뜻 보면 평범한 종이들이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그의 지난 세월과 분노였죠.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번호 없음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이강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조강우 씨 되시죠? 제가 지역 시사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김주현 PD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저희가 최근에 제보를 여러 건 받았는데요. 조 씨 성함이 들어간 피해 내용이 확인돼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사기 사건 관련해서 제보 주신 분 맞으시죠? 네, 그 인간 이름 아직도 쓰고 있더군요. 제보는 했고요. 자료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 이전부터 이름을 여러 번 바꿔가며 활동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법망을 계속 피해가더군요. 저희 제작진도 제보를 정리 중인데 방송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강우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올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 짓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피해자 모임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취재 가능할까요? 얼굴은 안 나오게 하고 음성 변조도 가능하고요. 다른 분들 동의받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전 괜찮습니다. 이건 제 일만이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스마트폰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주방에서 아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누구셨어요? 이강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오늘따라 더 깊어 보였어요. 기자, 제보했더니 연락이 왔어. 그래요. 방송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 이제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야. 이선옥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동안 당신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거 이제 놓아요. 같이 해요. 나도 같이 해요. 이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오랜 겨울 끝에 처음 맞는 봄 햇살 같았어요. 창밖에는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을 조용히 훑고 있었습니다. 이강우는 서류철을 정리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자,
이게 오늘 고소인들 전원이 서명한 진술서 맞죠? 맞습니다. 다들 원본 갖고 오셨고요. 피해 금액, 사건 시점, 입금 내역까지 정리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네요. 15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그 인간 얼굴 잊어보려고 안간힘 썼지만 돈보다 더 아팠던 건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언론에서 보고 이 사건 관심 갖게 됐습니다. 방송 나가면 여론도 움직이겠죠. 그 전에 잡아야죠. 지금도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겁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기죄로 구속영장 청구하려면 반복성, 조직성, 금액 규모까지 다 맞아야 합니다. 그놈은 다 갖췄어요. 반복적으로 속이고 법인으로 돌리고 이름도 바꾸고 피해자만 최소 10명입니다. 오늘 진술과 증거로는 우선 내사 들어갑니다. 녹음 파일, 등기부등본, 법인 회계 자료 다 검토할 거고요. 압수수색은요? 그건 검찰과 협의해야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15년 전 그놈이 처음 잡혔을 땐 경찰이 민사로 가세요.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경찰도 책임 느끼셔야죠. 이번엔 그때처럼 안 흘려보낼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름 우리 쪽에서도 몇 번 보고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린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대신 언론, 여론, 피해자 모임 쪽에서도 계속 움직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흰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갑니다. 조사실 문이 덜컥 열리며 이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색 벽을 따라 걸어 나오며 복도에 무거운 공기를 가르듯 발걸음을 옮겼어요. 바깥문이 열리자 강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찢어진 듯 흐르던 마음에 한 줄기 햇빛이 비집고 들어오는 기분이었죠. 이번엔 다를 거야. 그의 발밑 그림자가 길게 뻗었습니다.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싸움이 시작된 아침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장 대표님, 또 오셨군요. 예, 오늘은 확실히 끝장 보러 왔습니다. 계약서 준비돼 있죠. 장 사장님 말씀 듣고 온 거라 믿고 맡깁니다. 이 지역 진짜 개발 들어간다면서요? 그럼요. 이번엔 진짜 놓치시면 후회하십니다. 사무실 안은 처음과 다를 바 없이 평온했습니다. 깔끔한 조명이 공간을 정돈하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고요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평온함은 작은 목소리 하나로 조용히 깨졌습니다. 계약 잠깐만 중단해 주시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미 와서 앉아있던 이강우가 천천히 일어나 소리봉투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장민석의 얼굴이 그제야 순간 얼어붙었네요. 당신 또 뭐야? 이 사람 15년 전 제 전 재산을 날려버린 사기꾼입니다. 예? 사기 수법은 같습니다. 가짜 투자 제한, 임대차 조작, 말뿐인 수익률. 피해자 수는 6명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는 공동고소 진행 중이고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잠깐, 그 말이 사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사람 그냥 개인 감정으로 날 모함하는 겁니다. 개인 감정? 당신 때문에 내 아이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아내는 3번 병원 신세졌습니다. 그게 개인 감정입니까? 장 사장님, 설명 좀 하시죠.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이봐요. 이거 다 꾸며낸 겁니다. 이 얘기 들었죠? 요즘 허위사실 유포 많습니다. 명예훼손이야 이거. 계약 전이라 다행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동일 명의 법인 거래 내역, 명예 변경 일자, 피해 진술서까지. 이 정도면 저희도 내부 조사를 해야겠네요. 아이씨, 이런 미친. 내가 너 그냥 둘 줄 알았냐? 말 조심하십시오. 이미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 씨. 그는 억지로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어깨의 떨림이 그것을 전부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투자자는 말없이 장민석에게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됐습니다. 이 계약 전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야, 그렇게 가면 너도 손해야. 다 계획돼 있던 일이야. 계획? 그 계획 안에 내 돈도 묻힐 뻔했군요. 그는 등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장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를 막아 설 사람은 더 이상 없었죠. 직원분, 오늘 계약서 복사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에 제출할 겁니다. 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사무실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이강우는 천천히 도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도장은 더는 마음대로 찍히지 않았습니다. 도장은 다시 찍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거기 맞죠? 강우 씨. 이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와 뒤섞여 공기 속을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작은 도자기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은희는 가마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곳이네요. 시끄러운 데선 마음이 안 가라앉아요. 여기선 그냥 시간도 같이 식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강호는 준비해온 소리봉투를 가방에서 꺼내려다 잠깐 멈췄어요. 반대로 은희는 작은 철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종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2010 계약서리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계약할 때 받은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명의, 통장, 법인 서류 전부 여기 있어요. 이강호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받아들여 넘겨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장민석의 사인이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그 옛날에 자신이 봤던 그 글씨체와 똑같았죠. 당신도 당하신 겁니까? 은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동업자였어요. 아니, 그렇게 믿었죠. 사람들 앞에선 날 이사라고 부르고 회의도 같이 나가고. 근데 어느 날 회사 통장 비고란에 내 이름만 남고 사람은 사라졌어요.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부끄러웠어요. 내가 당한 것도 창피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피해에 간접적으로라도 얽혀 있다는 게 더 견디기 싫었어요. 이강호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게 제 심정이었습니다. 15년을 입 닫고 살았어요. 애들한테도 아내한테도 말 못했어요. 혼자 감당하신 거예요? 이강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인간 지금도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예, 같은 수법, 같은 명의. 얼굴만 조금 다듬었을 뿐. 똑같아요. 이제 그냥 잊을 수 없네요. 이건 끝장을 봐야 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은희는 의자 옆에 놓인 오래된 녹음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건 저희 둘이 통화했던 녹음이에요. 증거가 될진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시작하던 순간이 담겨 있어요. 이강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자료들 다 제가 갖고 가도 되겠습니까? 제 이름이 들어가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전 이제 숨지 않을 겁니다. 이강호는 손을 뻗어 은희의 손등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이번엔 둘이 아닙니다. 여럿이 있고 세상이 보고 있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방 안에는 조용한 찬물 끓는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싸움은 서로의 손을 잡은 그 순간 연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족분, 그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기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였어요.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바로 그 음색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선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강우는 문을 열고 아들 집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이도현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식탁 위에는 간단한 안주와 막 열린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도현의 아내 윤세진은 주방 한편에서 조용히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선옥은 따뜻한 국을 데우고 있었어요. 조금의 침묵 후 이강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거실은 말없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너랑 할 얘기가 좀 있다. 아버지, 그 사람 예전부터 아시던 분이죠? 이강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잔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언제 알았냐? 며칠 전 어머니가 혼자 우셨어요.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대충 짐작은 했죠. 괜히 어릴 때부터 그런 말 많았잖아요. 아버지가 한동안 말없이 지내셨다. 사업 실패 이후 집이 바뀌었다. 전부 이어지더라고요. 이강우는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담담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 맞다. 그 인간, 네가 어릴 때 내 모든 걸 가져간 놈이다. 이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소주를 따라 잔을 꺼내고 다시 잔을 밀어 넣었어요. 아버지, 혼자 하지 마세요. 이번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이 일은 내가 시작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상대하는 거 아버지만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강우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래, 이 한 잔 아버지가 지금껏 혼자 삼켰던 것까지 더해서 마신다.
둘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리 없이 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이제 그 사람 끝내야죠. 그래, 이번엔 진짜 끝을 보자.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처음으로 같은 기억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더는 과거를 감추지 않았고 그 감정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거실 안을 채워갔습니다. 여기입니다. 고소장 최종본입니다. 피해자 4분의 서명 전부 받았고 증거 목록도 첨부해뒀습니다. 이강호는 서류철 위에 놓인 펜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펜 15년 전 도장 대신 들었더라면 우리 삶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그땐 속이려는 자가 더 교묘했고 속은 사람은 너무 믿었죠. 그걸 죄라 할 순 없습니다. 이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 아래 빈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이름 내 손으로 직접 박아야죠. 펜을 들어 조심스럽게 서명을 마쳤습니다. 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갑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는 도망 못 칩니다. 이강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 너머로 오후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시 모 방송사 보도국 내부였습니다. 이거 실명 보도 가능할까요? 피해자 인터뷰는 감정이 확실히 실려 있어요. 피해자 여럿이면 공익성 충분하죠. 판결 전이라도 취재 가능합니다. 자막 준비해요. 기자는 책상 위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녹음해서 울려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2번 죽이는 사람이에요. 돈도 자존심도 다 가져갔어요. 기자는 이어폰을 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보내야 해. 이젠 누군가 막아야 하니까요. 한편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 다 정리됐습니다. 녹취 파일, 법인 등기, 허위 계약서, 피해자 진술서까지 법원에 영장 접수하러 갑시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복도 너머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참 긴 하루였네요. 근데 시작일 뿐입니다. 압니다. 이 싸움 이제야 진짜 시작이죠. 끝까지 가보시죠. 무너진 이름 바로잡아야 하니까요. 이강호는 천천히 일어나며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눈에는 담담한 분노와 깊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갑니다. 오늘 형사재판 2023고단 1489 피고인 최기석에 대한 사기 혐의 공판을 시작합니다. 재판정하는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긴 나무 의자에 앉은 피해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피고 최기석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는 양복 깃을 세우고 입가에 익숙한 미소를 걸치며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뻔뻔했고 고개는 높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청석을 지나 증인석 쪽을 스칠 때 박종태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짧지만 깊게 교차했어요. 그 순간 기석의 미소가 멈췄습니다. 검사 측 먼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겠습니다. 예. 먼저 피해자 김은희 씨를 증인석으로 요청합니다. 은희는 가방을 꼭 쥐인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지만 증인석에 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2009년에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냈고 결과적으로 돌려받은 건 종이 쪽지 하나였습니다. 계약 당시 녹취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셨죠? 예, 저 말고도 당한 분들 많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일 이후로 병원에만 계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증인 박종태 씨. 박종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손등은 흥분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 증인석에 섰고 방청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말씀해 주시죠. 박종태입니다. 1957년생. 과거엔 자영업을 했고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박종태 씨, 피고인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2008년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팠고 애 둘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사람 최기석은 제게 형이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매달 월세 나오고 안정적이라는 말에 가진 거 몽땅 넣었습니다. 결과는요? 도망쳤습니다. 계약서, 전화번호, 통장 전부 사라졌습니다.
가족에게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시선은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한테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말 못했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지금도 멀쩡하게 다니더라고요. 피고 최기석은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에 대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예,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 피해자의 감정적 발언은 객관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증인께서는 진술을 계속해 주십시오. 단 사실의 근거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당할 것 같아서 이건 복수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3주 후 오후 2시로 지정하겠습니다. 피고는 퇴정하십시오. 법정은 서서히 정리되었습니다. 박종태는 자리로 돌아가며 은희와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요. 박종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종태는 양복 윗단추를 풀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증인, 다시 한번 성함과 직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종태입니다. 현재는 은퇴한 상태고 이전에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증언 계속 이어주시죠. 박종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람 최기석 때문에 제 가족의 10년을 잃었습니다. 방청석은 숨이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누군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 전 제 아내가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고등학생이었고 저는 새벽마다 배달을 뛰고 밤에는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런 제게 이 사람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며 접근했습니다. 따뜻한 말, 인간적인 미소, 믿음, 그게 다였습니다. 판사님, 저는 투자 제안을 한 거지 강요한 적 없습니다. 모든 계약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요 안 했다고요. 당신이 내 아내 얘기 꺼내며 가족 위해서라면 지금이 기회라고 했던 말 기억 안 납니까? 당신 말에 난 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피고인은 증인 진술 중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최기석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좌는 며칠 만에 동결됐고 전화는 두절됐습니다. 경찰서에선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만 돌아왔고 제 아내는 그해 겨울을 못 넘겼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저는 애들에게 그 사실을 말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은희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른 피해자 중 한 남성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당신은 실패를 떠넘기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실패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은 거였습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실패가 아니라 인생을 훔쳐갔어. 법정하는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못 보냈어요. 그 해엔 밥솥도 없었어요. 자식, 결혼식, 축의금도 못 냈습니다. 친척들한테 거짓말했어요. 사업 망했다고. 판사가 조용히 판결봉을 두드렸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재판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다음 공판 전까지 관련 서류와 거래 내역, 자산 변동 사항 모두 제출하십시오. 내가 언제 다 떠맡으라고 했나? 박종태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당신 절대 용서 못합니다. 법정 안의 공기마저 무거워졌습니다. 박종태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아들이 조용히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판사는 다음 공판 일정을 공지하고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이제 끝을 향해 진짜 정의의 시간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박종태는 느린 걸음으로 법정 대기실에서 나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두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히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형사재판정 제2호라는 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문이 이제 진실을 향한 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재판부의 부름이 들렸습니다. 사건 번호 2024고 합백이 13, 피고인 김도훈 외 1인에 대한 사기 혐의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정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양측 변호인단과 피고, 피해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종태도 피해자석에 앉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피고 김도훈이 한껏 머리를 빗고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불안함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양측 조정 여부 확인과 증거 제출 신문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검찰 측 진술 바랍니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9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 총 12억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오늘 제출한 증거는 그 당시 위조된 계약서와 법인 계좌 흐름 자료입니다. 피고인 측 의견 있으십니까? 피고인은 당시 투자 실패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사기는 아니었고 사업 실패에 따른 오해로 보입니다. 그 말에 법정 내부가 잠깐 술렁였습니다. 박종태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허위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종태에게 쏠렸습니다. 발언은 증인 신문 씨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종태 씨,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종태는 천천히 걸어나와 증언석에 섰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맨손으로 맨가슴으로 서 있었습니다. 증인, 성명과 나이를 말씀하십시오. 박종태, 만 68세입니다. 피고인과의 관계는 투자 피해자입니다. 2009년 저 사람의 말만 믿고 노후자금 3억을 넘겼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셨죠? 그 서명은 제 도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거짓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같은 투자자를 마치 여러 명이 따로인 것처럼 속였고 수익이 난다는 허위 통장 잔고를 보여줬습니다. 그건 사업 구조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패한 거지 사기는 아니라고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사람 그 돈으로 외제차 뽑고 가족 명의로 건물 사들였어요. 실패한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 사람은 잘 살았습니다. 법정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이건 그냥 돈이 아닙니다. 이 사람 우리 삶을 훔쳐갔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 어머니의 노후, 자식 앞에서 고개 못 들고 살아온 시간, 그걸 사고 팔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다시 진술하시겠습니까? 제 변호사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이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돈 받고 고소 취하하라는 문자를 보낸 내역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일은 피고인의 진술 보강과 최종 변론으로 정합니다. 오늘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법정문이 다시 열리고 모두가 나섰습니다. 복도에 선 박종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종태 씨, 오늘 잘했어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때 뒤에서 아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같이 갑시다. 그 말에 박종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싸움은 결코 혼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족분, 그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음성은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바로 그 음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선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피고인 앞으로 재판정 아는 숨소리조차 삼켜버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강우는 피고인석에 선 사기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당당했던 지난날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꺾인 듯한 그림자만 남아있더군요. 피고인은 오랜 시간 반복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안겨왔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삶은 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사기 수법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앞줄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사기꾼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허탈함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더군요. 이강호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은행 창구에서의 마지막 잔고가 스쳤고 밤늦게 혼자 울던 아내의 어깨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등록금을 채우기 위해 팔았던 아버지의 시계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었습니다. 재판정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을까요? 법정에선 끝났겠지요.
하지만 마음은 아직 좀 더 걸릴 겁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으로 섰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피해자,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다음 날, 이강우와 이선옥은 동네 시장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음엔 한 자락의 평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여보. 그러게 햇살이 오늘따라 참 따뜻하네. 말없이 걸음을 옮기던 이선옥이 이강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오래도록 말없이 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지요. 과일 가게에서 웃으며 복숭아를 깎는 상인의 얼굴을 보았고 정육점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단골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선 평범한 부부의 모습도 보였어요. 세상은 그날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끝났다는 말이 아직은 잘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아침이 오는 걸 보면 그래도 살아있구나 싶습니다. 건물 앞에는 무표정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전달받은 경매 개시 통지서는 오래된 서류 하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15년의 응어리가 박혀 있었어요. 이강우는 건물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리벽 너머로는 텅 빈 로비가 보였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고급 액자들은 오래전에 떼어내진 지 오래였죠. 경매 예정이라는 현수막이 간판 아래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 간판, 예전엔 얼마나 번쩍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줄 서서 명함 받으러 왔다니까요. 명함이 아니라 결국엔 빚덩이를 받은 거죠. 이강우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종이는 국세청 공문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사기꾼 명의로 불법 자금을 통해 취득되었음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건물이 팔리면 배당 절차를 통해 피해자분들께 일부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순위와 세금 등을 감안하긴 해야겠지만요. 그럼 얼마쯤 받게 되는 건가요? 아직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몇백이라도 가능할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조용한 한숨이 번졌습니다. 그 한숨은 안도와 허무가 뒤섞인 짧은 숨이었어요. 이강우는 건물 현관 앞에 섰습니다. 15년 전 이 문을 넘으며 악수를 했고 믿었고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 집을 팔고 퇴직금을 털고 아내 몰래 통장을 비우면서까지요. 우리도 다 비슷했어요. 우린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체면과 시간, 자식들, 미래를 잃었죠. 이강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현수막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돈 다시는 만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이게 무너졌다는 사실이요. 그래도 이 건물 하나 넘어가니 마음이 조금은 풀리네요. 그 인간이 여기를 어떻게 꾸몄는지 아세요? 와인바, 수입 가구, 루이비통 데스크까지. 우린 김치찌개 먹을 돈도 없던 시절인데.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속에는 서러움과 지친 숨결이 스며 있었습니다. 금일자로 해당 건물은 경매 대상이 확정되었고 낙찰 예정가는 감정가 대비 70% 선입니다. 현장 열람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제라도 법이 움직이는 걸 보네요. 이강우는 마지막으로 건물 외벽을 바라보다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 등이 햇살을 받아 어깨 너머로 반짝였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을 누군가가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는 돌아보았고 그 손은 이선옥의 손이었습니다. 말없이 그녀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늘 잘했어요. 이강우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네요. 잘했다 라는 그 한마디. 그동안 너무 오래 버텼어요. 당신. 그날 바람은 유난히 천천히 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 펄럭이는 현수막은 이제 권력이 아닌 과거의 기록처럼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피해자 단체 사무실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종이 서류들과 전표들, 그리고 따뜻한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분했지만 그 안의 감정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첫 배분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들 계좌로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액에서 운영비 제외하고 우선 1차로 8명분입니다. 정자 씨 병원비 130만 원, 민호 씨 자녀 대학 등록금 80만 원, 은희 씨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 순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턱에 정미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꼭 쥐인 채 눈가가 이미 젖어 있었어요. 입금됐어요. 확인했어요. 정말 들어왔어요. 박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미란 씨, 그 돈 우리 병원비 밀린 거 먼저 냅니다. 아들한텐 아직 말도 못했는데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고 곧이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선옥 씨가 다가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도 울었어요, 정미란 씨. 그 사람한테 뺏긴 건 돈이 아니라 삶이었는데 이렇게라도 되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한쪽에서 이도현 씨도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아들 졸업식 때 축의금도 못 챙겼는데 이번 등록금은 제 손으로 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박 선생님 덕입니다. 박순자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맞잡은 채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그냥 옳은 걸 했을 뿐입니다. 이 돈 다시는 내 손에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돌아간 건 진짜 돈입니다. 진짜 시간이고 진짜 존엄이에요. 남은 배분도 다음 주 중에 들어갈 겁니다. 국세청 쪽에서도 절차 지원해주고 있어서 빠릅니다. 한편 조용히 앉아있던 또 다른 피해자 윤세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한동안 사람 자체를 믿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박 선생님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박순자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되돌려받은 겁니다. 그 돈 여러분이 저한테 돌려주신 거예요. 모두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사무실 안은 더 이상 슬픔만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절망만 가득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회복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었죠. 그리고 그날 박순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람들의 고백과 손길 속에서 그는 진짜 돌려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피고인 박동철에 대한 형은 징역 7년으로 확정됩니다. 그 한마디에 15년의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씩 세워졌지요. 주인공 이강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들어 판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밖으로 나올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이강호는 시선을 들지 않으셨어요. 대신 조용히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랗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가을 하늘인데 왠지 마음이 다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다음 날 늦은 오후 이강호는 아내와 아들 부부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고 있었어요. 아들 이도현이 집 근처 시장에서 고기를 사왔다고 했고 며느리 윤세진은 상추랑 마늘, 쌈장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윤세진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으로 남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 응? 지난 몇 달 동안 어두운 얼굴만 보셨잖아요. 오늘은 좀 편안해 보이세요. 이제 도장 안 찍으셔도 되죠? 하하, 그 얘기 또 하네. 나 그 도장 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이 또 뭘 덜컥 결제했을까 하고. 도장은 안 찍어도 손주 이름은 적어야지. 에? 벌써요? 우리 아직 성별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이름은 준비해야지. 너도 태명 있었잖아, 호랑이. 진짜요? 아, 아버지, 그 얘기 또. 식탁 위에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글지글 익는 고기 냄새와 함께 오래 묵은 걱정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지요. 윤세진은 조용히 상추를 싸며 말없이 이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말 못한 걱정과 안도의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이강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공책과 종이들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의 마음을 짓눌렀고 밤마다 떠올랐던 얼굴이었지요. 이강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얼굴 이제 잊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강호가 손수적은 손주 이름이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종이 위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복수의 끝이기도 했습니다. 정의의 끝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삶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초가을 바람이 부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강호는 혼자 동네 도서관 작은 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자리에는 중년 남녀 몇 분이 조용히 메모를 하고 계셨어요. 뒤편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 둘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현수막 위 작은 글씨가 조용히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강호는 무대 위로 천천히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만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우라고 합니다. 15년 전 제 손으로 도장을 찍었고 그 도장 하나로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강당은 숨은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지 확인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한 말, 지금 생각해보면 거창한 말이 아니라 허술한 말들이었어요. 근데 전 그 말에 제 이름 석자를 걸었고 결국 가족에게도 큰 짐이 되었습니다. 청중 중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진짜 끝은 제가 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 때 시작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종이에는 아기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 적는데 15년 걸렸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작은 박수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닦으셨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어르신이 이강우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근데 끝까지 말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이기신 겁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아내 이선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했어요? 응, 이제 진짜로 끝낸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리 이름도 같이 적어요. 손주 옆에. 그 말에 이강우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두 분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어요. 가을 햇살 아래 지난 시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함께 겹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강우는 일기장에 짧은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사람이 회복된다는 건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다. 내 이름을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이강우는 진짜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이름 석자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